제가 왜 이 모습인지 아십니까? 30년 이상 버스 운전하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38년 시내버스 운전,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용납을 안 했습니다. 빗길에 급정거하는 앞차,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취객이 던진 소주병까지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판단력을 믿었어요.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만했습니다. 퇴직하고 받은 돈 1억 2천, 적금 깬 돈 합쳐서 1억 8천이 됐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쥐꼬리라고 어디 굴릴 데 없나 찾아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경주 산골짜기 동화마을 펜션이었어요. 연 8% 확정 수익.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매달 13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이거 더하면 마누라랑 손주들 용돈 주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뉴욕이나 런던이나 홍콩에 있는 부동산 펀드도 연 8%예요. 거기 비싼 임대료 받아서 그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만 하시면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어르신은 통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8년 무사고 판단력이 또 한 번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1억 8천을 넘긴 그 순간 제 인생 첫 번째 대형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분양 후 1년도 안 돼서 업체 전화가 안 받아지더니 사무실 가보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야반도주. 약속한 수익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펜션 마을 가보면 잡초가 허리까지 자랐고 백설공주 집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71 된 지금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에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한 집 문 앞에 스티커 붙이고 택배 대신 받아주고 주차 시비 말리고 38년 버스 운전할 때는 승객들이 기사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경비 아저씨 이것 좀 들어줘요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냥 남 이야기 같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 연 8%, 연 10%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 늙은이 얼굴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응원 한마디라도 좋고 본인 경험 나눠주셔도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1986년 봄이었습니다. 27살, 저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핸들을 잡았어요. 대구 동구 신암동 차고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버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3월이었는데 아직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숨을 내쉬면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 핸들을 잡고 앞으로 30년은 살겠구나. 그때 제 월급이 32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푼돈 같지만 그 시절에는 꽤 괜찮은 돈이었습니다. 마누라 월급이 18만 원이었으니까요. 둘이 합치면 50만 원. 단칸방 월세 내고 라면에 계란 하나 얹어 먹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한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아이 낳고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애들 대학 보내고. 그게 우리 꿈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고지로 걸어갑니다. 버스 점검하고 시동 걸고 첫 차 손님 태우러 나가면 새벽 5시 반.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핸들을 놓지 않습니다. 중간에 밥 먹는 시간 30분, 화장실 가는 시간 10분. 그거 빼면 하루 16시간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첫 해에 허리가 나갔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디스크 초기라고. 허리 보호대 차고 운전했어요. 30대에는 어깨가 굳었습니다. 50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핸들 돌리는 게 일이니까 어깨가 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요. 아이가 둘이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학용품 사주고 책가방 사주고 체육복 사주고
돈 나갈 때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랑스러웠던 건 무사고였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내버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수백 명이 타고 내립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뛰어오르고 문이 닫히기 전에 내리려고 하고, 앞에서는 택시가 급정거하고 옆에서는 오토바이가 끼어들고, 하루에도 10번 넘게 아찔한 순간이 옵니다. 빗길 운전이 제일 무서웠어요. 1992년 여름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동대구역 앞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바퀴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버스가 옆으로 살짝 밀렸어요. 그 순간 핸들을 꺾어서 버스를 바로 잡았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저는 침착하게 버스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날 집에 와서 소주를 한 병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제서야 무서웠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 겨울이었어요.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술 취한 손님이 타더니 제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리라고 했더니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병이 제 어깨를 스치고 앞 유리에 부딪혀서 깨졌어요. 저는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취객은 끌려갔고 저는 다음 날도 출근했어요. 어깨에 파란멍이 들었지만 운전은 했습니다. 집에 아픈 내색 안 했어요. 마누라가 걱정할까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제 판단력을 믿게 됐습니다. 수천 번 위기를 넘겼으니까요.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버스를 잡았고 취객의 소주병도 피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도 다 피했습니다. 38년 무사고. 그게 저의 훈장이었어요. 퇴직할 때 회사에서 상장을 줬습니다. 무사고 38년 모범기사 김영호. 그 상장을 받고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독이 됐습니다. 저는 제 판단력을 너무 믿었어요. 버스 운전에서는 맞는 판단력이 돈 문제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버스 앞에 뛰어드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급정거하는 앞차도 눈에 보입니다. 근데 사기꾼은 눈에 안 보여요. 웃으면서 다가오거든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손을 내밀거든요. 38년 무사고로도 그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3년 2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에 박힌 습관이라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마누라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무슨 생일도 아닌데 왜 미역국이냐고 물었더니 마누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 퇴직하면 새 인생이니까 미역국 먹어야지. 차고지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3월인데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38년 전 첫 출근하던 날이랑 똑같았어요. 그때도 3월이었고 바람이 차가웠고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38년 동안 이 길을 걸었구나 싶으니까 갑자기 목이 메더라고요. 마지막 운행이었습니다. 첫 차는 아니었고 아침 7시 출발하는 노선이었어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경산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오늘 마지막 운행인 줄 모르죠. 그냥 평소처럼 타고 평소처럼 내리고. 근데 저는 정류장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동대구역, 동대구로, 신암내거리, 유라역, 경산시외 버스터미널. 38년 동안 수만 번 지나간 길이었어요. 종점에 도착해서 버스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내리고 저는 운전석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핸들을 38년 동안 잡았구나. 내 손때가 묻어 있구나.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참았어요. 회차에서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줬습니다. 사장님이 악수하면서 말했습니다. 김 기사 수고 많았어. 무사고 38년 자네 같은 사람 또 없을 거야. 저는 퇴직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숫자가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싶어서 손으로 비볐는데 눈물이었어요. 38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퇴직금 통장을 보여줬어요. 마누라도 울었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 이제 좀 쉬자. 새벽에 일어나지 말고 낮잠도 자고 손주들이랑 놀고 그렇게 살자. 저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있으라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돈을 불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75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명절에 세뱃돈도 줘야 하고 가끔 고기도 사 먹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욕심이었어요. 75만 원이면 마누라랑 둘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밥값이 얼마나 한다고, 반찬값이 얼마나 한다고. 근데 저는 더 많이 갖고 싶었어요. 38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이 저를 절벽으로 밀었어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자 재테크, 노후 수익, 안정적인 투자. 그런 검색어로 찾아봤어요. 온갖 것들이 나왔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코인.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38년 동안 버스 운전만 했으니까요. 돈을 버는 건 알았어도 돈을 굴리는 건 몰랐습니다. 마누라한테 월급 주면서 살았으니까요. 마누라가 알아서 저축하고, 알아서 보험 들고, 알아서 다 했어요. 저는 그냥 핸들만 잡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했어요. 1억 2천만 원을 어디에 넣을지 제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38년 동안 버스 앞에서는 한 번도 무섭지 않았는데 돈 앞에서는 무서웠습니다. 잘못하면 다 날릴 수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안전한 걸 찾았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그런 단어가 붙은 걸 찾았어요. 주식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싫었고 코인은 뭔지도 모르니까 싫었습니다.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땅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건물은 불에 타지 않는 한걱이 있으니까요. 그게 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익형 펜션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펜션에 투자하면 관리는 업체가 해주고 나는 매달 수익금만 받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연 8% 확정 수익.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억 8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44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 적금 6천 더 넣으면 1억 8천이니까 한 달에 130만 원이 되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민연금 75만 원에 13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마누라랑 둘이 200만 원이면 펑펑 쓰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명절에 한우도 사고 1년에 한 번쯤은 여행도 가고 그런 노후를 상상했습니다. 상상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38년 무사고 판단력을 믿고 달콤한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핸들을 잘못 꺾은 것처럼 제 노후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경주 양남면.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경주 시내에서 차로 1시간은 가야 합니다. 국도를 타고 산길을 넘어가야 해요. 고개가 3개입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면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바다가 보입니다. 추상전리가 있는 해안가예요. 근데 펜션은 바다가 아니라 산속에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다시 15분을 더 들어가야 했어요. 진짜 깡촌이었습니다. 처음 그 펜션 광고를 본 건 인터넷 카페에서였어요. 퇴직자 재테크 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경주 동화마을 펜션 연 8% 확정 수익 분양 중. 사진이 예쁘더라고요. 백설공주가 살 것 같은 집, 캔디가 살 것 같은 집, 도넛처럼 생긴 집. 알록달록하니 손주들 데리고 가면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전화번호를 남겨놨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받더라고요. 30대쯤 돼 보이는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자기가 분양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보셨냐고 물어서 인터넷 카페에서 봤다고 했더니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설명이 귀에 착착 감겼습니다. 경주 양남면에 동화마을 펜션이 있는데 총 20동을 지을 계획이고 지금 15동이 완공됐다고 했어요. 분양가는 22평 기준에 1억 8,500만 원. 현금 8,5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1억은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 8%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분양받으면 관리는 업체에서 전담하고 투자자는 매달 통장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 8%가 진짜 보장됩니까? 그랬더니 상담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는데 옆에 석굴암 초등학교가 어린이 농촌 체험학교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오면 저희 펜션에서 숙박을 하게 해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랑 연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끊이지 않아요. 또 요즘 감성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오토 캠핑장도 같이 운영합니다.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차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손주가 있으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농촌 체험 많이 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가서 감자 캐고 고구마 굽고 그런 체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한번 현장 답사 오세요.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동화마을이라고 하는 게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손주분들 데리고 오시면 난리 납니다. 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어요.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경주에 가볼 데가 있다고요. 마누라가 물었어요. 뭐 하러? 저는 대답했습니다. 펜션 분양 받으려고. 연 8% 확정 수익이래. 마누라 표정이 굳더라고요. 여보, 그런 거 조심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8%가 어떻게 확정이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나 38년 무사고야. 버스 운전하면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일단 가서 보고 결정하자고. 마누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서 보고만 와. 도장은 찍지 마.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가서 보고만 오겠다고요. 근데 속으로는 이미 도장 찍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 8%면 매달 13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이면 마누라한테도 용돈 주고 손주들한테도 세뱃돈 주고 명절에 한우도 사고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에 박힌 습관이라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대구에서 경주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경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를 잡았어요. 양남면 서금리로 가자고 했더니 기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거기 뭐 있냐고 물어서 펜션 보러 간다고 했더니 아, 거기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산길이 구불구불했어요. 고개를 3개나 넘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2월 말이었는데 경주는 봄이 일찍 오더라고요. 시골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논두렁에 물이 들어오고 있었고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데서 손주들이랑 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라면 이런 풍경을 못 보잖아요. 4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포장이 안 된 흙길이었어요. 덜컹덜컹 흔들리면서 올라가니까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마을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백설공주가 살 것 같은 빨간 지붕집,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처럼 생긴 집, 도넛 모양으로 생긴 집,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집. 손주가 이걸 보면 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데리고 와서 재워주면 평생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분양 사무실은 펜션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컨테이너 건물인데 깔끔하게 꾸며놨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은은하게 했고 말투가 상냥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우리 동화마을 어때요? 예쁘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쁘다고요. 손주들 데리고 오면 좋아하겠다고요. 상담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시죠? 어르신, 근데 여기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돈도 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브로슈어를 펼쳤어요.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연 8%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위탁 운영 시스템. 그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담사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분양가는 22평 기준에 1억 8,500만 원. 현금 8,5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1억은 저금리 대출을 연계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양받는 순간부터 위탁 운영이 시작되고 매달 수익금이 통장에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연 8%니까 1억 8,500 기준으로 한 달에 123만 원 정도 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8%가 어떻게 보장됩니까? 손님이 안 오면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3년치 수익금을 미리 적립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3년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어르신 통장에 돈이 들어갑니다. 3년이면 입소문 나서 손님이 넘쳐요. 그때부터는 8%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3년치를 적립해놨다는 게 안전장치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3년은 무조건 받는다는 거잖아요.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입소문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손님이 오겠지. 농촌 체험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요즘 시골 여행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상담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외관이 독특해서 사진 찍으러만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로 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펜션에서 자고 밥 먹고 캠핑하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온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예쁜 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이잖아요. 손주놈도 맨날 사진 찍어서 뭘 올린다고 하던데. 상담사가 현장을 안내해 줬습니다. 펜션 한 동을 열어서 내부를 보여줬어요. 22평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 방 2개, 주방, 화장실. 가구도 다 들어가 있었고 침대도 있었어요. 벽지가 알록달록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산이 보이고 멀리 바다가 조금 보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여기서 손주들이랑 바비큐 해 먹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분양받으시면 어르신도 여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쉬시면 됩니다. 내 펜션에서 내가 쉬는 거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재우면 좋겠다. 바비큐도 해 먹고 밤에는 별 구경도 하고.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봤습니다. 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분양가 1억 8,500,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7,500만 원, 잔금 1억. 잔금은 대출 연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금리로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퇴직금 1억 2천에 적금 깬 돈 6천을 더하면 1억 8천입니다. 계약금이랑 중도금 합치면 8,500. 그건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잔금 1억은 대출을 받으면 되고. 근데 대출 이자가 걱정됐습니다. 상담사한테 물었더니 연 3% 대저금리라고 하더라고요. 연 3%면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수익금 123만 원에서 이자 25만 원 빼면 98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버는 거잖아요. 저는 마누라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만 오라고 했는데 도장 찍고 오면 뭐라고 할까?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특별 분양 기간이에요. 원래 20동 중에 12동만 특별 분양하는 건데 지금 8동이 나갔어요. 4동 남았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위치 좋은 동으로 드릴게요. 뷰가 좋은 자리예요. 급해졌습니다. 4동밖에 안 남았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거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 최악의 사고가 시작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고 집에 오는 길이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잘했다. 드디어 노후 걱정을 덜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어오면 마누라랑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누라 얼굴이 걱정됐습니다. 보고만 오라고 했는데 도장을 찍고 왔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더니 마누라가 부엌에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땠어? 봤어? 저는 대답했어요. 응, 봤어. 마누라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설마 도장 찍은 거 아니지?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마누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찍었어? 진짜 찍었어? 저는 변명을 했어요. 좋은 조건이었다고, 연 8% 확정 수익이라고,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어온다고. 마누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8%가 어떻게 확정이야. 은행 이자가 몇 푼인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나 38년 무사고야. 사람 보는 눈 있다고. 상담사 만나보니까 괜찮더라고. 회사도 믿을만해 보였어. 3년치 수익금을 미리 적립해놨다잖아. 마누라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밥이 차려졌는데 밥맛이 없었습니다. 마누라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바빠졌어요. 계약금 1,000만 원은 이미 냈고 중도금 7,5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어요.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1,500만 원을 더 뺐어요. 중도금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억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잔금 1억은 대출받으면 되니까요. 대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상담사가 은행을 연결해 줬어요. 경주에 있는 지방은행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더라고요. 서류를 내고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2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대출이 승인됐다고요. 연 3.5%. 1억 원을 빌리면 한 달 이자가 29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금이 펜션 업체로 바로 송금됐어요. 저는 펜션 한 동의 주인이 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38년 동안 버스만 몰았던 사람이 건물주가 됐으니까요. 펜션이지만 어쨌든 건물 아니에요? 손주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펜션 사장이야. 나중에 데리고 가서 재워줄게. 첫 번째 수익금이 들어온 건 계약 후 2달째였어요. 통장에 123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 들어왔다. 상담사 말이 맞았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누라한테 통장을 보여줬어요. 봐, 들어왔잖아. 내가 뭘 했어? 마누라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은 넣어주지. 문제는 계속 들어오냐는 거야. 저는 마누라 말을 무시했어요. 계속 들어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상담사가 3년치를 적립해놨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달에도 12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요. 저는 안심이 됐어요.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 매달 123만 원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국민연금 75만 원에 수익금 123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거기서 대출 이자 29만 원을 빼면 170만 원. 마누라랑 둘이 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을 넉넉히 줬어요. 명절에 세뱃돈도 10,000원짜리 10장씩 줬습니다. 큰손주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할아버지 부자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업해. 펜션 사장이야. 손주가 와 하면서 좋아했어요. 거기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여름방학 때 데리고 가겠다고요.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123만 원씩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마누라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었겠죠. 여름이 왔어요. 손주들 데리고 펜션에 가기로 했습니다. 큰 손주가 7살, 작은 손주가 5살이었어요. 차를 빌려서 경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했어요. 아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산 펜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양남면으로 들어가는 길이 기억보다 더 구불구불하더라고요.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손주들이 뒤에서 언제 도착하냐고 물었어요. 곧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화마을이 나타났어요. 손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할아버지 여기 진짜 예뻐. 백설공주 집을 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흐뭇했어요. 역시 잘 샀다 싶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펜션 마을이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다른 손님이 안 보였습니다. 15동이 있는데 불 켜진 곳이 우리 펜션 한 동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손님 없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평일이라 그런 거야. 주말에는 예약 꽉 찬다고 했어.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랑 똑같이 깔끔했어요.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손주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마당에서 바비큐도 해 먹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산골짜기에 퍼졌습니다. 밤에는 별 구경을 했어요. 진짜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손주들이 와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작은 손주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또 오고 싶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또 오자. 할아버지 펜션이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손주를 재우고 나서 창문 밖을 봤어요.
동화마을 불빛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우리 펜션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손님이 없지? 여름 성수기인데.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 진짜 외지네요. 경주 시내에서 1시간이나 걸렸잖아요. 바다도 멀고 계곡도 없고. 여기까지 올 손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농촌 체험이랑 연계돼 있다고 했어. 옆에 초등학교가 체험학교로 운영되거든. 거기서 아이들이 오면 여기서 자고 가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아버지, 그 초등학교 봤어요? 우리 올 때 지나쳤는데 폐교 같던데요? 사람 없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상담사가 어린이 농촌 체험학교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못 봤나? 내일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서급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아들 말이 맞았어요. 폐교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운동장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어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농촌 체험학교? 어린이 캠프?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담사가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야, 설마. 예전에는 운영됐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도 수익금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초등학교가 폐교였을까? 농촌 체험은 누가 하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근데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돈이 들어오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6달째 12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7달째 또 들어왔어요. 8달째 역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뭐가 어떻든 돈만 들어오면 되지. 상담사 말이 다 맞진 않아도 핵심은 맞잖아. 돈은 들어오니까. 9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매달 25일에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그날은 입금이 안 됐어요. 통장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은행 앱 오류인가 싶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입금 내역이 없다고 하더군요. 불안해졌습니다. 상담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는데 안 받더라고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3번, 4번, 5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면서 기다렸어요. 내일은 입금되겠지. 시스템 오류겠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수익금이 안 들어왔어요. 상담사 전화도 계속 안 받았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경주로 갔어요. 분양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야반도주.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요. 업체가 도망간 겁니다. 1억 8,500만 원을 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앞이 까매졌어요. 38년 무사고. 단 한 번도 사고 안 냈던 제가 인생 최악의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사무실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산골짜기라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가 울었어요. 한가롭게. 세상이 망한 것 같은데 새는 그냥 울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눌렀어요. 경찰이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펜션 분양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요. 업체가 야반도주했다고요.
경찰이 주소를 물었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서급길이라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오겠다고 하더군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경찰차가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저한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닫힌 사무실, 텅 빈 펜션 마을.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데가 또 있었네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또 있다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요즘 수익형 펜션 사기가 많아요. 퇴직하신 분들 많이 당하세요. 저희도 이번 달에 3건째입니다. 3건이라니. 나 말고도 또 당한 사람이 있구나.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계약 경위, 송금 내역, 상담사 연락처 다 적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알아보고 계약한 거라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돈 돌려받기 힘드세요. 업체가 법인 껍데기만 남겨두고 대표는 해외로 튀는 경우가 많아요. 자산 압류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요? 1억 8,500만 원을요? 퇴직금에 적금에 평생 모은 돈이에요. 38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번 돈이라고요.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사소송 하셔야 할 거예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근데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받을 게 없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 천년 같았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눈앞이 하였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마누라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들한테는? 손주들한테는?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8시가 넘었더라고요. 마누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마누라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기당했어. 마누라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뭐라고? 저는 반복했습니다. 펜션 사기당했어. 업체가 야반도주했어. 돈 다 날렸어. 마누라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두 늙은이가 거실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마누라가 물었어요. 얼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1억 8,500. 마누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퇴직금 전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에 적금까지 다 넣었어. 마누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냄비였습니다. 그걸 들고 와서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뭘 했어? 도장 찍지 말랬잖아. 세상에 공짜 없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누라 말이 맞았으니까요. 도장 찍지 말라고 했는데 찍었고 공짜 없다고 했는데 믿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이었어요. 마누라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38년이야. 3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번 돈이야.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 먹고 살지?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지? 계산을 해봤어요. 퇴직금 1억 2천에서 8,500을 냈으니까 3,500이 남았었어요. 거기서 생활비로 쓴 게 있으니까 지금은 2,500쯤 남았을 겁니다. 근데 대출이 1억이에요.
1억 대출이자를 매달 29만 원씩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75만 원에서 이자 빼면 46만 원. 46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두 늙은이가 마누라가 물었어요. 대출은? 대출 갚아야 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1억이야. 한 달 이자가 29만 원이고. 마누라가 또 비명을 질렀어요. 1억? 미쳤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갚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연금 75만 원으로 이자 내고 나면 46만 원. 그걸로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보험료 내고, 밥 해먹고. 될 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65에 뭘 해서 돈을 벌어요? 버스 운전은 정년 퇴직했으니까 못하고 택시는 자격증이 없고 뭘 해야 하지? 며칠 동안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 눈을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뭔가 제 얼굴에 사기당한 놈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38년 무사고가 무슨 소용입니까?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펜션 괜찮냐고 수익금 잘 나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다. 아들한테 다 말했어요. 업체가 야반도주한 것, 돈을 다 날린 것, 대출이 1억 남은 것.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일단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들이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받을 게 없다고요. 그리고 형사고소를 해도 대표가 해외로 도망가면 잡기 어렵다고요. 결국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펜션은요? 제 명의로 등기된 펜션은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펜션 건물은 있지만 땅은 업체 명의라고요. 땅이 없으면 건물만 있어봐야 가치가 없다고요. 게다가 그 땅에 저당이 잡혀 있어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건물도 같이 날아간다고요. 허탈했습니다. 진짜 다 날린 거구나. 1억 8,500만 원. 38년 인생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변호사 상담비로 50만 원이 나갔어요. 남은 돈이 2천만 원 좀 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생활비는 써야 하고 이러다가 통장이 바닥나겠다 싶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든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근데 65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아파트 경비가 그나마 낫다고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월급도 100만 원 넘는다고요. 경비원. 그게 제 다음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 경력 칸에 뭐라고 쓸까 고민했어요. 시내버스 운전 38년. 무사고. 그거밖에 쓸 게 없었습니다. 학력은 고졸이었고 자격증은 운전면허밖에 없었어요. 65살 고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구청에 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이력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운전 경력이 좋으시네요. 근데 버스 운전은 정년이 있어서 다시 하시기 어렵고요. 경비원은 어떠세요? 요즘 아파트 경비원 구인이 많아요. 경비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8년 동안 버스 운전했는데 이제는 경비원을 하라고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상담사가 구인 공고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월급이 1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격일 근무라고 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운전 경력이 기시네요. 왜 경비원 하려고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사기당해서 돈 벌어야 합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요. 경비복을 받았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모자도 줬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봤습니다. 낯설었어요. 38년 동안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제는 경비복을 입게 됐구나.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몸에 박힌 습관이라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버스 타고 아파트에 갔습니다. 6시 정각에 경비실 문을 열었어요. 교대하는 야간 경비원이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택배 현황, 주차 문제, 민원사항. 그런 걸 알려줬어요.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줄줄이 나갔어요. 저는 경비실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만 까딱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보고 지나갔어요. 버스 운전할 때는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택배가 왔어요. 택배 기사가 물건을 내리면 제가 호수별로 분류해서 각 동 앞에 갖다 놓습니다. 무거운 박스도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38년 버스 운전하면서 망가진 허리가 또 욱신거렸어요. 점심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마누라가 김밥을 싸줬어요. 경비실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창문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나이 때 저는 뭘 했나 생각했어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에 교대를 했습니다. 저녁 경비원이 왔어요. 인수인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오니까 오후 3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마누라가 물었어요. 첫날 어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택배 나르고 인사하고. 마누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월급 120만 원. 거기서 대출 이자 29만 원 빼면 91만 원. 국민연금 75만 원 더하면 166만 원. 그걸로 마누라랑 둘이 살아야 합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경비실 청소하고 순찰 돌고 택배 받고 민원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오후 2시가 됐어요.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근데 힘든 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경비원을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야, 경비. 이거 좀 들어. 야라니요. 저도 65입니다. 38년 동안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라고 부르더라고요. 참았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리니까요. 월급 받는 처지니까요. 38년 무사고가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차 문제로 두 주민이 싸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자리에 차를 세웠다고요. 언성이 높아지더니 멱살을 잡았어요. 저는 말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경비가 뭔데 끼어들어? 너나 자리나 지켜.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경비가 뭔데? 예전에는 기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경비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대우도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해봐야 걱정만 끼치니까요. 속으로 삼켰습니다. 예전에 버스에서 취객한테 소주병 맞았을 때도 집에 말 안 했잖아요. 그때처럼 참았습니다.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3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더 가지려는 욕심. 연 8%에 눈이 멀었어요. 매달 130만 원에 혹했습니다. 그 욕심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마누라 말을 들을걸. 도장 찍지 말라고 했잖아. 공짜 없다고 했잖아. 왜 안 들었을까? 38년 무사고라는 자만심 때문이었어요. 내 판단력을 너무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에 익숙해졌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벌러 온 거지 존경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근데 가끔 버스 운전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리던 그 느낌. 승객들한테 안녕히 가세요 인사받던 그 느낌.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쳐주던 박수 소리. 그게 그리웠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돌아봤습니다. 그때 도장 안 찍었으면 지금쯤 마누라랑 여행 다니고 있었을 텐데, 손주들한테 용돈 주면서 할아버지 노릇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비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38년 동안 버스에서 본 노을이 떠올랐어요. 동대구역에서 경산 가는 길에 보이던 팔공산 노을. 그게 참 예뻤는데 지금도 노을은 예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예쁘지 않으니까 노을도 예쁘게 안 보였습니다. 66번째 생일이 지났습니다. 마누라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손주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대출 이자 29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축은커녕 마이너스였어요. 대출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자만 내고 있으니까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평생 갚아도 못 갚겠다 싶었어요. 마누라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시급이 10,000원 좀 넘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마누라는 64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설거지를 하다니 저는 미안했어요. 마누라한테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마누라가 일하고 들어오면 손이 다 불었어요.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연고를 발라줬어요.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돈 벌어야지. 우리 둘이서 버티자.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동안 제가 돈을 벌었어요. 마누라는 집안일하고 애들 키웠습니다. 그게 우리 분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누라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64세. 손에 물집이 잡히면서까지 아들이 가끔 돈을 보내왔어요. 50만 원, 100만 원.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저는 받기 싫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했거든요. 근데 안 받으면 못 살았습니다. 아들 돈으로 대출 이자를 메웠어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나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 키울 때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자식이 효도하는 건 고마운데 그게 또 미안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명절에 갔을 때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 보내는 게 불만인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은데 자주 못 갔어요. 가면 며느리한테 미안하니까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정이 좀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매달 보내드리기가 버거워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도 힘든데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보내.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끊었습니다. 아니야. 내 식구 챙겨. 아버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한테까지 짐이 되다니. 이게 무슨 노후입니까? 38년 동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누라한테 말했어요. 아들한테 돈 받지 말자. 걔도 힘들대. 마누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리 끝에 대출 이자를 줄이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원금 일부를 갚으면 이자가 줄어든다고요. 근데 원금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현재 대출을 갚는 거였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금리가 더 낮은 담보대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전세금 3억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돈은 손댈 수가 없었어요. 전세금 빼면 살 데가 없으니까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억 원 대출, 매달 29만 원 이자. 이걸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30년을 내도 원금은 그대로예요. 평생 이자만 내다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마누라가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이 집 계약 만료되면 어떻게 해? 전세 계약이 내년에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돈을 구하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누라도 더 묻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걸.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보험금이라도 남기면 마누라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마누라 얼굴이 떠올랐어요. 39년을 같이 산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이 새었지만 여전히 제 마누라예요. 그 얼굴을 두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큰 손주, 작은 손주, 할아버지 하면서 뛰어오던 모습. 그 아이들을 두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누라가 깰까봐 이불로 얼굴을 덮고 울었어요. 38년 동안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죽는 건 도망이니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마누라한테, 아들한테, 손주들한테 살아서 갚아야 했어요. 경비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67이 됐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허리가 더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관절염 초기라고 하더군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경주 양남면이 나왔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경주 양남면에 방치된 펜션 마을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분양 사기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업체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다고요. 화면에 동화마을이 나왔습니다. 제가 돈을 넣었던 그 펜션이요. 백설공주집, 캔디집, 도넛집.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아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유령 마을이 따로 없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요. 근데 대표가 해외에 있어서 잡기 어렵고 회사 재산도 없어서 배상받기 힘들다고요. 피해 금액이 총 3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30억? 제가 넣은 돈이 1억 8,500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15명 이상 있다는 거였어요. 다들 퇴직금 날린 사람들이겠죠. 저처럼 30년 넘게 일하고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들. 갑자기 그곳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동화마을. 제 돈이 묻힌 곳. 마누라한테 말했어요. 경주에 좀 다녀올게.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왜? 거기는 왜? 그냥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누라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보면 뭐해? 속상하기만 하지. 그래도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경주까지 가서 택시로 갈아탔어요. 양남면으로 가자고 했더니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거기 뭐 하러 가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볼 일이 있다고 했어요. 산길을 달렸습니다. 2년 전에 왔던 길이에요. 그때는 봄이었는데 지금은 겨울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동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뉴스에서 본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펜션 건물들이 폐허가 돼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회색빛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곳도 있었고 문짝이 떨어진 곳도 있었어요. 제 펜션을 찾아갔습니다. 13호동. 거기에 제 이름이 등기돼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처참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비가 새서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손주들이 뛰어놀던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봤어요. 열리더라고요.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구는 그대로 있었는데 먼지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창문이 깨져서 바람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벽에 뭔가 써 있었어요. 스프레이로 쓴 낙서였습니다. 사기꾼 XXX? 누가 분풀이로 쓴 것 같았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겠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마을 전체를 둘러봤어요. 15동이 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 동도 관리되는 곳이 없었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마을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으스스하게 낙엽이 굴러갔어요.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정적만 감돌았어요. 여기에 1억 8,500만 원을 넣었구나. 38년 동안 번 돈을 여기에 묻었구나.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땅에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울었어요. 3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마누라 말을 왜 안 들었을까? 38년 무사고가 무슨 소용입니까?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여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택시를 불러서 경주 시내로 나왔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대구행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봤습니다. 시골 마을, 논밭, 산.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1억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경비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근데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어요. 마누라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밤 9시가 넘었어요. 마누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안아줬어요. 마누라 품에 안겨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마누라가 말했어요. 울지 마. 우리 둘이 있잖아.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살아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누라가 물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어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폐허였어. 유령 마을이었어. 내 돈이 거기 묻혀 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 마누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그만 잊자.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를 생각하자.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71가 됐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났어요. 대출 원금은 아직도 8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갚고는 있는데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요. 무릎 관절염도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미루고 있어요.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안 하면 굶으니까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경비실 문을 엽니다. 택배 받고 순찰 돌고 민원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어요. 큰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작은 손주도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자주 못 만나니까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로 목소리만 듣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납니다. 마누라는 아직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70이 넘었는데 설거지를 합니다.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연고 바르고 다시 일합니다. 미안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다 제 잘못이니까요. 요즘 경비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38년 버스 운전하면서 뭘 배웠나? 위기를 피하는 법을 배웠어요.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버스를 잡는 법,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는 법. 그건 배웠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는 눈은 못 배웠어요. 사기꾼이 웃으면서 다가올 때 그걸 알아채는 법을 몰랐습니다.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는 법을 몰랐어요.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마누라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연 8% 확정 수익?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은행 이자도 몇 푼 안 되는데 그걸 왜 믿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더 가지려는 욕심. 그 욕심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62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9살 어립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르신, 왜 이 나이까지 일하세요? 연금 안 나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말 안 했어요. 창피하니까요. 근데 그 친구한테 한마디는 해줬어요. 자네, 퇴직금 있으면 잘 지켜. 누가 고수익 보장한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 세상에 공짜 없어. 내 말 기억해.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할 말은 했습니다. 가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노을을 봅니다. 팔공산 쪽으로 해가 지면 하늘이 붉게 물들어요. 38년 동안 버스에서 보던 그 노을이에요. 예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노을은 예쁩니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노을을 보면서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운전해야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뭘 사줘야지. 손주들 세뱃돈 챙겨야지. 미래를 생각했어요. 지금은 노을을 보면서 오늘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구나. 오늘도 마누라 얼굴 봤구나. 오늘도 숨 쉬고 살았구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한 거였습니다. 38년 무사고.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자랑입니다. 71 됐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거요. 마누라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요. 아들이 가끔 전화한다는 거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한다는 거요. 그게 자랑입니다. 돈은 날렸어요. 1억 8,500만 원. 38년 동안 모은 돈. 그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은 남았어요. 마누라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재산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서요. 제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누가 고수익 보장한다고 하면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퇴직금, 적금, 전세금. 그 돈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 노후입니다. 한 가지 더요. 마누라 말, 자식 말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마누라 말 안 들었다가 이 꼴 났어요. 도장 찍지 말라고 했는데 찍었습니다. 공짜 없다고 했는데 믿었습니다. 그 대가로 6년째 경비실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해가 집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노을이 보여요. 내일도 해가 뜨겠죠. 내일도 6시에 출근해서 경비실 문을 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일 겪으신 분, 공감되신 분, 댓글로 마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늙은이한테 응원 한마디라도 좋고 본인 경험 나눠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당하신 분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자책했어요. 근데 자책한다고 돈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를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살아가세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 보면서 버티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갑니다. 내일도 올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언젠가 끝이 오겠죠.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도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도 버티세요. 감사합니다.